지금부터라도 그냥 녹음을 하겠습니다. 요 편에서는 이제 결산서 결산서에 가서 말씀드리면 우선 재무제표가 영리기업은 그 회계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플러스 주소까지 한 거를 재무제표라고 얘기하고요. 비영리단체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자본이라는 게 없어서 그 보통은 이 2개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현금흐름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거가 운용성과표고 이건 없어도 되고 그다음에 그 주석 같은 것도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재산 목록이라고 해놨는데 재산 목록은 사실은 이제 복식부계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단식부계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비영리단체들의 주무관청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드는 재무제표를 요구하지 않고 요거는 상경세법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 주무관청에서 매년 제출해달라는 거는 각 그 주무관청별로 다른데 뭐 예산서, 수리계산서하고 재산 목록 같은 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재산 목록은 복식부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식부계에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영리기업 건데 보면은 크게는 이렇게 보통 재무제표라는 거를 재무사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을 보면은 기본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있으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가 있으려면 현금흐름표까지 재무산표라고 볼 수 있고 자본변동까지 하면 재무사표고요. 그다음에 주석이 있으면 여기에 완전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그 상법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 첨언계산서 결손이 났으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라는 것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들도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깐만 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가 아니라 법인세 신고할 때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이익잉여금계산서 이거를 내도록 돼 있어요. 약간 비판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상경세법하고 법인세법이 서로 달라서 그 동일한 세무서인데 그 제출하는 거가 좀 다르게 돼 있다는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한참 배우고 나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재무제표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기초에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그게 이제 1년 기간 동안 움직이는 것들이 나와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기말에 나온다 이런 뜻인데요. 뒤에 그 그림도 비슷한데 이거는 기초가 있고 기존에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거기 당기순이익이 자본변동표로 가서 자본변동표가 기말로 간다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그냥 개념으로 얘기하시면 좋겠고요. 한 몇 초에 가서 혹시 거기 실습만을 할 건데 복식부에서는 자가 분명히 있어서 시산표라는 걸 만들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 손익계산서를 먼저 어느 쪽을 만들어서 두 개가 딱 맞으면 검증할 수 있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를 만들고 현금흐름표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그래서 영리에서는 손익계산서 먼저 만들고 자본변동표 만들고 재무상표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시산표를 만들면 그냥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뒤에 그림도 그냥 거의 똑같은 건데 참고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시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2019년 말에 상속세율 증여세법을 개정을 한 건데 그 과거에는 여기가 이제 결산서를 공시할 때 그 뭐뭐를 공시해야 되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재무상태표 운용성과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무제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세무서 일선 세무서에서 다 이거 어떤 의미가 바뀌었는지 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앞에서 나왔지만 그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하고 그다음에 줄석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공시할 때 그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줄석까지 공시하라 이 뜻이에요. 그걸 공시 안 하면 가산세를 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하지 않았는데 과거에 보면은 상계세법상의 공익법인들이 결산서를 공시를 할 때 그 재무상태표하고 운용성과표만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회계감사보고서를 별로 그 표지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그 줄석에다 공시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거 안 했다고 가산세 같은 거 표가 가능성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상계세법에서 그 이제 규제하는 걸 말씀드리면 그 비단체들이 그 수입이 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크게 보면은 회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이퀄 후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부금을 뜻하는 걸 얘기하면 출연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부금을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들어서 운용소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소득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고 뭐 사업소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단체들의 수입이 회비, 그다음에 기부금, 다른 말로 하면 후원금, 출연금, 세 번째가 정부보조금, 네 번째가 그 기부금이 운용소득이 나오거든요. 다섯째 꽂혀 있으면 그 수익성에서 생긴 수익금 이렇게 있는데 그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그 관리하는 건 뭐냐면 기부금,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후원금, 출연금하고 운용소득만 관리 대상이에요. 그리고 정보조금은 관리 대상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법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를 공시라고 써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원래 상속세법에 있었던 게 뭐냐면 출연재산 관리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 상속세법상의 공익법인들이 신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3월 말까지 내는 게 출연재산에 관련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4월 말까지 그 결산서를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3월에 내는 것들이 뭐냐면 출연재산에 관한 것들이라서 이번 1년 동안에 받았던 기부금, 출연금 그걸 어떻게 된다면 한 5년 정도 선생님, 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거 소스가 약하다고 해서 이게 좀 안 들리세요? 지금 어떠세요? 똑같으세요? 중간중간 끊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혼자 지금 동일합니다. 그냥 제가 컴퓨터를 끄고 다시 한번 들어올 테니까요. 5분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들어와 주세요. 지금은 또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들리세요? 네. 화면에 리소스가 별 부족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들을만 하세요? 네, 잘 들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계세법에서 대상으로 있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출연재산 관리하는 것만 해서 3월달에 내는 게 하나 있고 거기서 주로 관리하는 게 뭐냐면 출연재산하고 그다음에 출연재산 운영소득 관리를 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써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가 2008년, 2010년에 새로 생긴 제도가 4월달에 하는 결산서류 공시인데 여기에는 출연재산만 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유, 그러니까
이 비영리단체 전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서로 목적이 좀 다르고요.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번지점 합산액이라는 거가 하나 있는데 비영리 단체들도 만약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지부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번지점 합산액이라는 게 뭐냐면 다 합쳐서 보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영리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국내 지점이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1000개 정도를 다 합쳐서 하나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내부 거래 다 상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비영리법인도 지사가 있으면 지사들 다 합쳐서 하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들 보면 제가 그러니까 사회이사를 참가하는 분들 보면 법인회계가 있고 그 밑에 시설이 10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좀 뭐하지만 보건복지부나 구청에서는 따로따로 보고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합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상징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인 산하에 있는 것들 다 합쳐서 하나로 하라고 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비영리법인이랑 좀 관계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 이 수업 끝나고 나서 퀴즈로 내드린 건데 개별 재무제표가 뭔지 별도 재무제표가 뭔지 연결 재무제표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상식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결 재무제표는 다시 또 국민은행을 말씀드리는데 국민은행 위에 뭐냐면 KB금융주주라고 있는데 그 금융주주 밑에 은행도 있고 뭐 보험회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인 거는 다 합쳐서 만드는 건데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밑에 자회사가 한 2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걸 다 합쳐서 만드는 거, 그게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놨는데, 비영리단체에서는 별로 해당이 없지만, 앞장에 보시면, 그냥 제가 별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손익계산서가 있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뭔지, 포괄손익계산서가 뭔지,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 맨 끝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 다음 주에 할 건데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 영리 회계 기준이 3가지가 있는데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운영성과표만 기본 재무제표 여기다 주석을 넣어야 되고요. 비영리적인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현금 흐름표까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주로 대학교들의 경우에는 교육 쪽에서 만든 것 중에서 대체도표표 운영 계산서, 자금 계산서라는 것을 내게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은 대체도표표, 수리 계산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그냥 내는데요. 상징세법상의 공익법인이 해당이 되면 여기 있는 거를 별도로 또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부족하지만 원래는 재무제표라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현실에도 안 맞는 게 있는데 원래는 이 재무제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하고 주석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회계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회계사들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영리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화가 돼서 회계 감사하는 회계사가 재무제표 만든 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스널 어카운트라고 해서 회계법인을 2군데를 기용을 해서요.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영리법인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강제를 하지 않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그 회계사하고 회계감사하는 회계사가 별도로 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게 나왔는데 그 재무상태표가 우리나라는 한 10여 년 전부터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바꿔놨는데 과거에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썼었어요. 근데 대차대조표가 상법에는 그냥 아직 있고 앞장에 보시면 사립학교법이나 사회복지법에도 다 대차대조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요새 회계학자들이 재무상태표를 바꾸자고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그 서양 문명을 받으면서 번역했던 말인데 뒤에다 제가 막 써놨는데 그 일본 애들은 대차대조표라고 그랬고 중국 애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자산보채표라고 해요. 근데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라는 거가 이게 재무상태를 나타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인데 그 영어를 보면은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거든요. 근데 그 서양 애들 보면 지금도 밸런스 시트라는 말을 계속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약자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그 BS라고 BS 이러거든요. 그게 똑같은 말이고 이게 뭐냐면 이 왼쪽에는 자산을 쓰고요. 이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그걸 이제 회계 등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무상태 등식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대차대조표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쪽에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이제 복식부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되고요. 용어들이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쪽을 보냐면 여기 자금의 출처라고 썼는데 자금의 조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아니면 병리단체가 돈을 어디서 조달했나를 보여주는 거가 이 오른쪽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했나 보는 것이 이쪽 왼쪽입니다. 여기 차변 대변이라는 말이 있는데 뒤에다 좀 길게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울 때 이게 차변 대변 보통 대학생들도 차변 대변을 할 때 이걸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시는 밖에 없고요. 그게 어려우면 그냥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회계등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요게 복식부기의 출발점이고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변형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리기업의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여기가 자산이 있고요, 부채가 있는데 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거, 1년 이내 현금화 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도 1년 이내 갚을 돈, 1년 이후에 갚을 돈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는 서양 애들이 이거를 고정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고정부채라고 했거든요. 영어로는 fixed asset, fixed liability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 고정자산, 고정부채를 이렇게 했는데 서양 애들이 또 이거를 non-current asset, non-current liability 그랬더니 말을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했는데 고정자산, 고정부채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본이 있는데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요것만 좀 달라져요. 비영리법인은. 자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또 서양 애들 보면요. 비영리법인인데도 자본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서 꼭 순자본이라고 쓰는 것 안 써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순자본을 쓰자고 했으니까 순자본이라고 이제 바꿔서 쓰면 됩니다.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출채권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 받을 채권들을 하는 거라서 보통 외상 매출금, 그 받으러 이런 것들이고, 이 재고자산은 뭐냐면 물건을 팔 때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재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재고자산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기부금 같은 거는 매출채권이 안 생기니까 매출채권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산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자산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건물, 직계비품, 차량운방 이런 것들인데, 비영리법인들이 유형자산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거가 그러니까 특허권이 이런 것들인데, 비영리법인들은 여기 별로 없고요. 기타 자산, 그래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차 보증금 같은 것들은 여기 기타 자산 조례에서 임차 보증금이 1년 이내 현금화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쪽에다 임대 보증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들 매입 채무가 물건을 외상으로 사했을 텐데, 물건을 외상으로 사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매입 채무가 생길 수 있고요. 미지급 비용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의 경우에도 차입금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차입금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차입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선수수익 같은 선수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금 같은 거를 미리 받아서 이번에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기회에 하는 경우들은 선수금이라고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설명을 좀 나중에 했는데 여기다가 재무상태표로 하고 여기다가 언제 현재라고 쓰고요. 여기다가 기업명, 그리고 이쪽에다가 금액 단위를 씁니다. 또 하나 제가 약간 그냥 설명을 넘어갔는데 재무상태표는 현재 시점 걸 표시를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쓰는데 경작에서 현재 그래서 스톡을 저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회계학 교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종의 스냅 사진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걸 반대되는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1년 동안의 성과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그러고 우리말로 번역해서는 유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용성과표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스냅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1년 동안의 활동 사진 같은 거 이렇게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변 대변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변 대변을 쓰고요. 일본 애들은 이렇게 차방대방이라는 말을 쓰고 중국 애들은 차변 대변 다 쓰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약자가 DRCR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뎁터라는 걸 썼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이게 대체대조표인데 뒤에 가서 따로 말씀드리는데 자산부채 대비표 여러 말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냥 상법에서 대체대조표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요. 이 번역을 뭐로 했냐면 밸런스 시트를 번역을 대체대조표로 번역한 건데 이 밸런스라는 거가 어떤 뜻이 있냐면 잔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가 뭐냐면 잠깐 넘어가. 이게 기말 현재에 자산부채의 잔액들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산부채 잔액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써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차변 대변에 대해서 제가
그 왜 이걸 차변 대변으로 번역을 했을까 하는 것들인데 그 참고로 한번 좀 그냥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에서는 재산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다음에 채무라는 말도 별로 안 써서 회계. 그래서 자산은 여기다 좀 표시를 했지만 그 재산이나 채권이나 권리를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채라는 거는 채무보다 좀 넓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회계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같이 그 신고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자산을 유동자산 비율 유동자산으로 구분하는 거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예정 것들을 한 거고 유용자산 무용자산은 뭐냐면 텐저블이냐 인텐저블이냐는 건데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거를 구분한 거고 또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 그래서 구분하기도 합니까? 현금화가 되는 것들은 다 화폐성 자산이고요. 이미 물건으로 바뀌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정 과목들인데 개정 과목은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쓰실 텐데 따로 보시지만 여기서 보시면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 당좌예금, 비품, 소모품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들이라는데 이거는 거의 회계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부채 평가인데 이것도 이제 비용이랑은 좀 관계가 없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무슨 물건을 샀으면 그 물건을 사면서 지급했던 가격 가지고 시도원가 가지고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좀 여기다 여러 가지 써놨는데 비영리단체들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현물로 받게 되면 그 현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보통 시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측정의 이슈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비영리 단체가 주식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주식은 원래 그러니까 상장 주식들은 시가가 있거든요. 그 시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도원가가 아니라 시가에서 평가하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써 있지만 현금으로 주고 산 거는 관계없지만 현물로 받았던 기부금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것들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써놨던 게 뭐냐면 회계라는 게 계산이 아니고 측정의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밑에 있는 말은 뭐 그냥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비영리 쪽에서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영리법인들은 분식회계나 회계부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수업이 끝나면 퀴즈 내는 거에서 보면은 분식회계하고 회계 부정이 뭔지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구글 시트에다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는 분식회계나 회계부정은 별로 없고요. 있을 수 있으면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비용을 사업 비용하고 모금 비용, 관리 비용 세 가지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 비영리 단체들이 사업 비용이 많이 표시가 되고 모금 비용이나 관리 비용을 좀 적게 표시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분식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영리법인 같은 충당 부채를 잘못 샀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회계 부정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횡령을 써놨는데 비영리법인도
사람들이 어디 가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통해서 그 병리단체들의 현금이나 예금이나 아니면 물품들이 그 도난당하거나 분실되지 않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분식회계나 그 회계부정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분식회계나 회계부정이 뭔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채개정 과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병리단체들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미지급금하고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정도가 있을까 않습니까? 그다음에 차입을 했으면 차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충당부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비영리법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비영리법인이 소송을 당하고 그랬으면 소송당한 거에 대해서 그게 그 패소할 가능성이 많으면 그 변호사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거를 재무제표에다가 넣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석에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충당부채, 무발채무라는 말이 썼는데 이런 개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리기업들은 자본이라는 걸 쓰는데 그 비영리단체들은 자본이라는 게 없어서 자본이라는 말 쓰지 않고 순자산이라는 말을 쓰면 되는데 그 우리나라 회계학책을 보면 모두 다 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제 개인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라고 별로 안 그러고요. 출자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인출금, 뭐 순손 이런 걸 쓰고 그 조합 기업들 보면 여기도 그냥 출자금이란 말 쓰고요. 여기 쓰지 않았지만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그다음에 유한회사도 자본금이라는 말 수도 있지만 그냥 출자금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식회사는 여러분도 어려울 텐데 이건 상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뭐 자본조정계정, 기타 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나면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비영리 단체는 그 자본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본금이라는 게 없는데 그 미국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지금은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순자산 조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비영리조직 회계 다음 주에 하겠지만 여기는 제약에 있는 순자산 말 쓰고 제약 없는 순자산 말을 썼는데 이게 거의 기본 순자산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주에 그 공익법을 회계기준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본재산이라는 것이 그 복식국익 개념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재단법인 같은 데 출연을 할 때 그 기본자산을 허물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자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 똑같이 그 금액을 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순자산에다가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기본 순자산하고 기본 자산이 꼭 일치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보통 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제약 없는 순자산을 그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적립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돈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순자산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여기 나와 있는 자본조정이나 기타 포괄손익 같은 것들인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보면은 이게 공익법인 회계기준이나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이 2018년에 생겼는데 그 전에는 그 단체별로 이제 어떤 데는 자본금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뭐 기본재산 이런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 하나도 안 쓰고
다 기본 순자산, 보통 순자산, 자본주의 이걸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통일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거기에 회계규칙에서 그 별도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법인도 약간 특수하고 의료법인도 약간 특수하고 사회복지법인은 그냥 이렇게 자본 이용 이런 말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 넘어가지 않았어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약간 마찬가지인데 손익계산서 가장 간단한 거는 그 왼쪽에 수익이 생기고 이쪽에 비용이 생기는데 이익이 생겼으면 이게 이익이 생기는 경우 이게 손실이 생기는 건데 이게 가장 간단한 경우고 그 영리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다단계로 표시를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총이익을 내고 판매관리를 빼서 영업이익을 내고 금융석이나 기타 걸 빼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내서 당기순이익을 내거든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들의 경우에는 여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있는 거하고 비영리 조직 회계기준에 있는 건데 매출 이런 개념이 없어서 거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수익, 사업 비용 그래서 사업 이익을 내고 그 다음에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을 내고 나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양식이 됐는데 그 영리기업이랑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비영리 회계의 약간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수익에다가 기부금이나 회비 수익을 넣거든요. 그리고 돈 쓴 것들을 사업 비용에다 넣는데 사실 이 회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비영리는 돈을 기부금을 받아서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쓴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쓴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나를 표시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그 현행 그 복식보기 시스템에서는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별도의 효과를 측정을 해서 뭐 굉장히 자의적인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효과를 봤다는 거는 별도로 만들어서 그 보고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돈을 받아서 얼마 썼다 보고만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비영리단체의 그 사업 효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각 단체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효과를 냈다고 하는 거는 지금 배우는 복식보기에 의한 결산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관인데요. 네. 법적으로 전기 설비 검사비 수수료를 제세 공과금으로 해야 될지 시설 장비 유지비로 해야 될지. 그거는 저보다는요. 감독 관측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텐데.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안 들리시나? 금액이 얼마예요? 안 들려요. 화면이 꺼졌는데요. 아, 네. 제가 거잖아요. 아, 말씀하세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10만 원 정도요. 10만 원 정도면 그냥 비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수용비밀 수수료요? 아니면 네? 제세 공과금인지 그거는 재세공과금은 아니고. 그럼 그냥 수용비밀 수수료 정도로 그 처리를 정도, 네, 그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지금 쓰신 것처럼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낮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고자 하는데 어떠세요?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보고서에 수리결산서라고 쓰는데 그거 뭐 쓰시는 건 좋은데 그냥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나중에 배우는 그 상증세법에서 공익법인 결산 공시할 때는 수리결산서라고 쓰지 마시고 운용성과표로 써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각 법별로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주무관청 보고 따로 하고 세무서 보고 따로 하고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은미님 되셨나요?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고요. 좀 이따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숙제 좀 제출해 주세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나갈까요?